어느 늦가을 밤, 영우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 출발한 터라 피곤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새벽 2시를 넘어서면서 피로가 극에 달했다. 이쯤 되니 눈꺼풀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고 자칫하면 사고라도 날 분위기였다. 그래서 영우는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작은 휴게소에 들르기로 했다. 휴게소는 고요했다. 몇몇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잠시 몸을 풀고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셨다. 달콤 쌉쌀한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 그렇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 다시 차에 오르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로 했다. 휴게소 화장실은 어두컴컴하고 차가웠다. 밤이 깊은 탓인지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가장 끝 칸에 들어가 이를 보았다. 변기물을 내리고 손을 씻으러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영우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 혼자였을 텐데 그 신음소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혹시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차로 돌아가려는 순간 휴게소 앞에 있는 낡은 포장마차가 눈에 들어왔다. 포장마차에는 한 할머니가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을 팔고 있었다. 영우는 출출한 감도 있어 포장마차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떡볶이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주문을 했다. 할머니는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떡볶이를 준비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영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시간에 혼자서 어딜 가나? 아, 그냥 부산 가야 해서요. 영우는 대답하며 무심코 할머니의 손을 보았다. 할머니의 손이 얼핏 보니 비정상적으로 길고 마디가 붉어져 있었다. 그 모습에 경악스러웠지만 정중하게 떡볶이를 받아들고 차로 돌아갔다.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다. 미러에 비친 휴게소가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때 길게 울리는 경적 소리와 함께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영우는 갑작스레 핸들을 꺾고 차를 멈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영우는 앞차로 다가가서 짧은 사과를 하려 했다. 그런데 앞차에는 사람이 타 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차를 세워둔 것처럼 보였다. 영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차량을 피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가속 페달을 힘껏 밟으며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그때 라디오에서 갑자기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을 보고 있어. 순간 차의 모든 전자기가 꺼지고 라디오 역시 침묵했다. 무서움에 빠진 영우는 가까운 강변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하지만 이 휴게소 역시 어딘가 이상했다. 영우는 차 밖으로 나가긴 무서웠지만 안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전등 불빛의 어렴풋이 비추는 공간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 순간 차 앞 유리에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밖을 내다보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차 보닛에는 무언가가 찍힌 흙자국이 있었다. 흙자국은 마치 사람의 손자국처럼 보였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하다 판단한 영우는 다시 차에 올랐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라디오를 켰다. 그때 다시 그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어. 이번에는 더 이상 불안함을 참을 수 없었다. 영우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고 결국 목적지인 부산의 가까스로 도착했다.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했던 그 밤의 일을 잊고자 했지만 며칠 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휴게소에서 같은 이상한 경험을 했던 것이다. 더욱이 소름 끼치는 것은 그 휴게소는 10여 년 전 이미 운영을 중단한 사람이 다니지 않는 폐쇄된 장소였다는 사실이었다. 영우는 친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친구는 이를 철저히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알게 되었다. 그 휴게소는 10년 전 이상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다. 그 당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잇따라 실종되었고 결국 경찰은 이 휴게소 주변에서 여러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범인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휴게소에 저주받은 장소라는 딱지를 붙였고 방문하는 이들도 없었다.
영호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꿈에서조차 휴게소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의 손, 이상한 신음소리, 유리에 찍힌 손자국. 그것들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휴게소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부산으로 가는 길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로 변해버렸다. 결국 영호는 알아챘다.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은 실존하는 현재와 과거가 혼재된 이질적이고도 무서운 공간 속에서 벌어진 것들. 그 공간은 차원이 다른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준영과 그의 친구들은 여름 방학을 맞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속의 평온함을 즐기기 위해 산장을 빌려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산장은 사진 속에서 매우 고즈넉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산장이 약간 낡고 음산한 느낌을 풍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되어서 그럴 뿐이라며 분위기는 좋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산장 입구에는 거대한 고목나무가 있었고 나무에는 오래된 그네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네는 바람도 없는 밤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다소 섬뜩한 장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는 함께 모여 야외에서 바비큐를 하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적한 그 산장은 점점 더 낯선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숲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모두는 산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두 개였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각자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준영과 함께 남자들은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준영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나뭇잎 소리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산장 주변을 걷는 소리였습니다. 준영은 혹시나 해서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산장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까? 준영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친구들은 모두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걱정한 준영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 방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영은 놀라서 친구들을 깨우고 다같이 여자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자들 중 한 명인 선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고 했지만 그 악몽이 너무도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방에 들어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그들은 갑자기 산장 전체에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손전등을 가지고 있는 친구 한 명이 재빨리 불을 펴서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산장벽에 쓰인 기묘한 글귀였습니다. 여기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문장이었습니다. 모두 공포에 질린 채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산장 안에 갇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산장벽의 다른 쪽에서 이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분명 누군가의 형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인간과는 달리 어딘가 불길해 보였습니다. 준영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닫혀있던 문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 주변에서 이상한 고리 모양의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고리 안에는 오래된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서둘러 주워들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열쇠는 문에 맞았고 친구들은 한꺼번에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달려나온 이들은 숨을 돌릴 틈도 없이 곧장 산장을 뒤로 한 채 차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차에 도착했을 때 차는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바퀴는 펑크가 나 있었고 엔진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산속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산장 근처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투박하고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았을 때 그들은 한 여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그네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는 사람이 아닌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약간 투명해 보였고 땅에는 전혀 그림자가 그리워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그들은
급히 그곳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걸어 나온 끝에 문득 산 아래쪽에서 밝은 불빛이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마을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산장이군요. 몇 년 전 그곳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서 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가셨나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그간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더욱 기이하고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 경찰서에 진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해결된 이후에도 그들 중 일부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산장에서 보았던 유령의 형상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고 그 산장은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각자의 상상 속에서 그 공포의 산장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준영과 그의 친구들이 겪었던 그 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